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시장 재선을 역임하시고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2차 컷오프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신 뒤 홍준표 후보 희망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상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선 정국 앞날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뵌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 말이고 저 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제가 애청자입니다. 아주 구수하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애청자인데 오늘은 제가 출연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네요. 한번 모신다 하면서도 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주 스튜디오 아담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예. 예. 이번에 8강 때 이 TV 토론을 때 아주 이 토론입니까? 네. 이걸로 그냥 이재명 토론 박살을 내는 퍼포먼스 이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갖고 저는 야 잘하면 4강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예상외로 원희룡 후보가 치고 올라왔어요. 4.5강이야. 4.5강. 4.5강. 아, 제가 이제 이 토로망치로 그냥 우리 비리 집단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그래서 아주 이 인기가 좋았어요.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의 트렌드를 보고 분석가들은 가능할 것 같다 이랬는데 막판에 우리 원희룡 후보가 또 더 잘 분석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찔러는지 아이간 뭐 이렇게 좀 제가 추월당했어요. 대장동 1타 강사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이 위원장님도 뭐 여러 경력으로 봐서는 그 탁 영상 하나만 찍었으면 끝내줬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참모들이 조금 빈약했나요? 글쎄 말이에요. 뭐 근데 지금은 제가 어차피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저는 믿고 있는 유력하게 보고 있는 홍준표가 또 나를 꼭 같이 모시고 가고 싶다 이래서 제가 이제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하는 만큼 꿈을 또 대신 이루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의 여러 캐리어라든가 또 폭넓은 인맥, 인적 네트워크가 또 완전 마당발 아니십니까? 그래서 탐을 냈을 텐데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다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위로차도 오고 또 이렇게 조인하자고도 얘기가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말씀부터 드리자면 제가 이제 8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아니게 아니라 4강 합류가 무산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10일 날 홍준표가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홍준표 후보가 아유 형님 이렇게 됐으니까 좀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글쎄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유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제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쉬운 말로 꼭 좀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데 마침 이재명 후보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10일 날이.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저렇게 결정이 됐으면 틀림없이 이재명이 지금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수괴처럼 돼 있는데 근데 몸통이죠. 몸통이죠. 근데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당도 뒤집어 씌워서 뭘 하려고 그럴 거다. 이런 예측을 바로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데 좀 취약한 우리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검증이 한 번 됐던 5년 전에 뛰었으니까 그런 홍준표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별 그런 주변에 잡소리가 좀 안 들리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각을 세워서 이재명의 불법 어떤 부패 또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한 그 문재인 정권의 이것을 공격을 하려면은 이게 홍준표가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이제 딱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그 곽상동과 50억 준 거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 지금 4,040억 그 배당받은 것도 지금 8천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데 그거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그것에 어떤 그 자금이 간 데는 규명을 안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 토건 세력 비리니 무슨 우리 국민의힘의 비리처럼 몰아가니까 국힘 게이트로 완전히 몰아가고 덮어씌우기.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또 원체 팩트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무력할 때 그야말로 문재인의 그 폭정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유우파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런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강화문에 나가서 저도 뭐 윤석열도 외치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런 점만 가지고는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제 2, 3개월 전에는 윤석열 대세론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정권 교체를 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2강 체제로 갔단 말이죠. 대안 세력이 된 거야. 간 건 틀림없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좀 그런 그 저쪽 공작에 취약한 우리 윤석열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고 뭐 윤석열 후보도 뭐 나중에 국회의원, 장관, 뭐 총리, 대표 다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선대본부장, 위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제가 아주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그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을 믿고 뭐 탈탈 털어도 2년 동안 나와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괜히 그러는 거다라고 우리가 강변을 하자 이거야.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회창 총재가 2번이나 대통령을 다 됐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김대엽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병풍인데 병풍 사건 아닙니까? 없는 사실을 갖다가 무슨 양심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후보는 대통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는 깜빵에 갔어요. 가고 허위 사실이니까 갔다가 도로 풀려나왔으면 그냥 끝난 거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지 않거든. 두 번째는 뭐냐 기안건설이라고 기안건설 20만 불 뭐 줬다고 그랬었는데 20만 불이 얼마인지 2억이에요 2억. 지금 뭐 1,000억 뭐 8천억 이러는 거에 비해서는 간도 작아. 하여간 우리 이회창 총재도 간도 작은데 문제는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서른 의원이 그거 했다가 깜빵 간 거 아니에요 허위 사실이라고. 근데 대통령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인데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저는 이제 걱정이 우리가 이제 선거를 제가 재선거를 10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5번을 치렀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의 그 술수라는 것은 이루 어떻게 사전에 짐작이 안 돼. 근데 제가 요번 거는 어떻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연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뭐 부동산 이렇게 내놓은 거 뭐 서치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만배 누나가 선거 한 10여일 전쯤에 내년 3월 초순에 그게 내가 양심 선언을 하자면 이게 그때 다운 계약서 만들고 말이야 이거 현금으로 뒤로 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사실이 아니지. 그렇지만 그것이 그 여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냥 온 매스컴이 그냥 전부 다 이걸 떠들어 버리면 우리는 수습이 불가능해. 왜냐? 지금 대장동권은 국민 모두가 분노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그걸 한건으로 다 커버가 돼 버리는 거야. 이놈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거? 김만배가 뿌리는 돈 받아가지고 한 놈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어쨌든 이 홍준표가 돼야지 앞으로 이런 모략 중상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공세를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판단은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 본선에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저 사람 쉽게 우리가 이겨버리겠다고 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 위원장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뭐 엑스파일 나왔어요. 줄리 사건 나왔어요. 그리고 고발 사주 나왔어요. 다 이런저런 것들이 나왔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창 그 총재 2번이나 당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당한 겁니다. 물론 이해찬 총 당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다 됐었습니다. 이해창 후보만 당했습니까? 오세훈 후보 바로 4.7 재보선 때 패라가 뭐 생태 당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그런 프레임에 넘어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꾸로 들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쪽에 후보로 나올 경우 상당히 자기들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만약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로 돼서 나왔다 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 안 갖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들 야 그만해. 그 사기치는 거 우리 다 알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너무 또 좀 기우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좀 신뢰와 공정을 이렇게 모토로 하니까 거기 계시더라도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상 이재명이가 후보가 됐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이것을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어떤 식으로든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결정적인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무슨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도 연결이 돼 있다 운운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1,200억을 대출을 해서 이 대장동에서 어떤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윤석열 중수부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데 없을 거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판이에요. 또 무슨 윤석열 장모가 어디 저 부동산 투기를 어디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윤석열이 또 대세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이제 그 많은 공격을 해 댔지만, 그것이 무슨 홍준표가 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홍준표는 사실 후보로 지금 2강 체제로 간 게 불과 2, 3주밖에 안 됩니다. 상승세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지금 아주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고, 그건 통계, 우리 여론조사에도 여러 조사가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약간 높다는 그런 것이 틀리는 것 같지 않고, 다만 당원들 분 중에서 이제 원체 초장의 소위 대세론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누구든지 한 사람 밀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이 윤석열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밀었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 당에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가서 거기 그쪽에 이제 연결돼 있는 거로 돼 있지만,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상황이 바뀌긴 했어요. 숫자가 아직도 많지만 이제 우리 홍 후보가 많이 부상이 되니까 이거 대안이 되겠네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일반 대의원 중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8강할 때는 38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윤 후보가 좀 앞섰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가 57만입니다. 유권자가. 따라서 19만 명이 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2040인데, 여긴 분명히 우리가 많다는 거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2040도 일반 지지가 한 30여 %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다른 후보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고, 또
이제 19만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5070이신데 이분들은 이제 과거서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좀 어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도 하고 비슷한 성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 많이 차이가 좀 줄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네. 만약에 한 단계 뭐 지금 저희들은 어제 대구 그리고 3일 전에 부울경에서 했던 그런 TV 토론이 좀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좀 이게 홍준표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윤석열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된다면 거기가 대의원들이 50%거든요. 그렇죠. 네, 영남권이 워낙 뭐 많으니까. 그런데 TK 쪽의 여론조사 아마 PK는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런데 TK 쪽은 보면 그가 어떻게 보면 보수 성지인데 최근에 KBS 총국하고 그 영남일보 그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더라고요. 49.1이고 홍준표 후보가 한 28.6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거기서 검사 3번 한 것뿐이 없어요. 이제 검사로서. 근데 홍준표 후보는 거기서 초, 중, 고를 다 나왔는데 왜 영남에서 이렇게 조금 지지가 안 오를까요? 당심이 그가 사실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호남하고 똑같거든요. 그 조사가 한 일주일 전쯤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당시에 조사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좀 바이아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리서치 회사에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처갓집이 대구예요. 제가 원래 12년 전에 상처했는데 얼마 전서부터 이제 반려자가 있는데 제가 마침 처갓집이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한 3일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매일 왜 그 전에 한 달, 2달 전쯤에는 아유 홍준표 무슨 유승민이 되질 않아요. 여기 대구.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매형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구 쪽에 민심이 상당히 용트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 어저께 TV 토론에서 나름대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만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계속 지금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윤 후보가 좀 말실수하는 건 사실이죠. 홍준표도 조금 좀 가끔 이제 비판받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등등 해서 조금 앞으로 열흘 동안이 그야말로 변곡점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막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NBS라고 조금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친문 성향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35, 윤석열 34, 또 이재명 35, 홍준표 32, 거의 지금 목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열흘간에 과연 추월이 가능할 건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어쨌든 당심에서는 지금 꽤 밀리는 것으로 2차 컷오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심에서야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전에 대세론을 일으켰고 당을 지금 위기에 처한 난파선을 구한 그런 기여도 한 부분이 있고 정권교체 희망, 대선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2번이나 당대표를 했는데 저희들도 들어보면은 그 스타일이 너무 독선적이고 본인 스스로 독고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품격이라든가 지금은 많이 또 우리 안상수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느끼겠더라고요. 또 상대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아니 왜 나까지 끌어들여 하면서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당심을 못 얻은 것도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약점이자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오랜 26년 정치했다는데 그러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뭐 당을 안정시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적절한 평가는 아니시고요. 이제 야권에 어떤 희망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당은 이제 우리 이준석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2030들한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준 것으로 돼 있고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뭐 70년 역사상 혁명적인 변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혁명적인 변화죠. 우리가 좀 5070 어르신들의 지지만 받고 소위 보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2030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있고 사실은 우리 홍준표 대표도 홍준표 후보도 지금 2030들이 지지율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진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대세론을 해서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매일 윤석열을 보도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완전히 언더덕이 됐는데 사실은 유튜브, SNS 공간에서 우리 홍준표가 2강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많이 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공중파 또 뭐 종편, SNS 여기서 유튜브 종편은 나중에 떴고 종편에서도 보도 그런 데서는 별로 안 떴는데 이 자기들께는 SNS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단톡방 뭐 이런 데서 많이 뜬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강 체제로 계속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입감 없이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후보에 물론 뭐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대로 그런 취약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뭐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지금 후보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렇게 소위 뭐 검증이나 네거티브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은 맞지만 다른 측면은 또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다른 어떤 우리가 다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저의 어떤 판단이 더 유력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저는 강변을 하고요.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뭐 지금 여러 조사가 있지만 하여간 일반인들 조사에서는 우리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조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 평균적으로 우리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여간 대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그 말하자면 후보 리스크가 좀 적은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가면은 저는 그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저희 쪽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고 대표께서도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저희들도 다 이제 보완이 되죠. 저희야 뭐 사실 뭐 인간관계가 저도 뭐 26년 했습니다만 저는 누구 척지고 각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최재형 후보는 또 나름대로 국민들이 신망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하고 저는 뭐 솔직히 저희가 후보가 된다면 우리 당에 지금 여러 캠프에 있는 분들 다 포용을 해서 잘 모시고 저는 오히려 뭐 뒤에서 도와드리는 걸 하고 그분들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독선적인 면을 본인도 정말 주장을 하듯이 그런데 그런 점을 커버도 하지만 본인도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 조금 이해를 저도 왜 그럴까 하는 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나와서도 그렇고 꼰대 이미지 그리고 비호감도가 그때 80 몇 프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30이 좋아하게 됐느냐. 또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내가 호남 사이론다 했더니 그거 많이 그래서 그때는 뭐 호남 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또 호남에서 이런 지지가 올라올까?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역선택이다. 또 뭐 윤석열 측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위장당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거기다가 역투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역선택이나 역투표는 이제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역선택의 문제라든가 또 2030의 그런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지금 2030의 지지라는 건 엄청난 우리 당이나 국가적으로는 복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2030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 2030들이 어디엔가를 기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게 왜 홍준표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굳이 우리 쪽이 유력에 그냥 해석을 해 본다면 지금 이제 소위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그 케어를 안 하고 그야말로 지금 대장동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뭐 비리나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홍준표는 어찌됐든 혈혈단신이면서 비주류이면서 그러면서 또 할 얘기는 다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호남 분들 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봐서 결국 표 찍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마침 이게 뭐 호남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해보면 어떤 때는 전혀 부각이 안 되는 이슈라도 어떤 때는 또 똑같은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때가 있는데 호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호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아이고 내가 왜 이재명을 찍어 내가 왜 민주당 찍어 이렇게 내가 올렸는데 따라서 그런 때 이것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 차례 호남 사회로 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또 사모님이 호남에 사실 많이 살고 있어. 다 이 뭐 부안 아닙니까? 부안 전부. 부안. 그러니까 동창 뭐 친인척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니까 뜨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요 최근에는 역시 영남 쪽에서도 그래도 뭐 내 새끼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내주 초쯤 되면 그 교사에서도 많이 그런 게 그 나타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